예, 그러면 오늘 이번 토론의 큰 제목과도 같은 주제의 이 세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토론을 이끌어 주실 분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시고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이신 최완규 선생님입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션 사회를 맡은 최완규입니다. 이 세션의 주제는 2015년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입니다. 우리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관계가 지금 꽁꽁 얼어붙어서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1세션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해답이 없어서 안 풀리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앞에서 여러 가지 좋은 해결책이 나왔었고 바로 가야 될 길도 대략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 억울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서 솔직해지면 해답이 보인다고 봅니다. 모든 층위에 있는 분들께서 학자, 언론인, 정치인, 국회의원분들 다 각자의 입장, 이해관계, 이념적 차이, 파당적 어떤 갈등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애써서 그 길을 이제 가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각계를 대표하는 저명하신 네 분의 우리가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110분인데 먼저 한 10분씩은 네 분께서 각자 그 본인의 일반적인 의미의 남북관계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분씩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이어서 그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갈 때 남북관계가 제대로 풀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대안을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자 말씀하신 내용을 서로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코멘트를 좀 해 주시는 것도 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 선생님을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시고 국회 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그 원혜영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의 그 유호열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준위의 정치분과 위원장도 맡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누리당의 아주 중진 의원이신 그 이재호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전히 영원히 현역이신 우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 원혜영 의원님께서 한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음력으로 다시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올해의 의미를 특별하게 새기고 그것이 상징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실제적인 그 일로서 또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바람을 또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어렵지만 확실한 그 준비를 하고
또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회를 지난해에 만들어서 올해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가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또 성과가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뭔가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남북 국회 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 간의 교류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남북관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닉슨이 이 중국과의 그런 냉전의 장막을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7.4 공동성명의 유산을 갖고 있고 또 가장 강력한 반공 보수 세력의 지지에 기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체제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대를 거의 많은 부분들이 철회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의 역할보다 더 뭐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저로서는 뭐 그 어떤 실마리라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민간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만 해줘도 많은 좀 변화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국회도 아까 말씀드린 정의화 의장의 국회회담 제안을 비롯해서 어떤 역할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 느껴지는 바는 정부나 청와대가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아라.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어떡하자는 건가 하는 생각을 다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국회에서는 좀 뜻있는 좀 상징적이지만 일들을 좀 했습니다. 뭐 여러 차례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공청회도 했고 육자 회담에 당사국의 한국 주재 대사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국민 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가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결의한 것은 국회로서는 처음한 결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대북 정책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다는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이런 선언이나 주장도 아무런 의미를 찾아보기가 힘든 지경까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든가 우선순위가 어떻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읽을 수도 없고 또 유추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대북전단 문제 하나 때문에 대화의 기회가 유실되고 오이사 조처 해제 문제만 해도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하자라는 것 이상의 새로운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국회의 역할이고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이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우리 이재호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계시지만
많은 그 여당 의원들이 뭔가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소신을 사적으로나 또는 공적으로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과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 좀 견인적인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거기라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의 뜨가 처음 선교할 때, 포교할 때 이적을 요구하는 그 추종자들한테 사흘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서 앞에 있는 산에게 외쳤습니다. 살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크게 3번 외쳤는데 꿈쩍도 안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간다고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이번에 중동에 갔더니 그걸 아마 풀어서 쓴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려거든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런 코란 귀절을 여러 군데 써붙인 걸 봤는데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북한 탓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이건 전략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감이 떨어지길 입 벌리고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련하다 뭐 그런 얘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24 조치 해제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여야 간에 거의 같은 톤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 어렵다고 하면은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좀 분리해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내기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 그러고 그와는 병행해서 또 해제 절차를 밟아 나가고 남북교역을 재개하고 신규 투자 허용을 위한 개성공단 활성화 등을 이렇게 병행 추진하는 길이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민사회단체 방북 그 전면 허용도 오랫동안 얘기한 부분입니다만, 보건의료, 농림, 산림, 교육 등 대북 민간 지원의 전면 허용의 선언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도 이제 또 봄바람 불면서 또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원칙을 세워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남북 간 대화의 계기가 차단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부분의 역할이 이렇게 차단되는 것, 저는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청와대나 정부가 그렇게 좀 탐탁치 않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같은 방향으로 여러 힘을 모을수록 그 힘이 더 커지는 것은 아주 분명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독일 동방정책의 설계자고 그 집행을 관리했던 에곤바는 동방정책은 통일정책이 아니라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한 긴장 완화 정책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 준비, 통일 정책이 뾰족한 수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흘러야 물길이 생기고 사람이 다녀야 길이 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확보하는 것이 통일에 대한 준비고 통일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는 정부의 역할이 보다 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견인하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국회에서 뭔가 작은 물꼬를 트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혜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원 의원께서 이 남북관계 돌파구를 여는데 국회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학 의장이 남북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취임 이후에 국회 남북화해협력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하도 좀 재미난 현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의장의 입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을 해주는데 오히려 여당 출신 국회의장인데 여당이 계속 제가 보기에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또 재미난 하나의 현상이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기현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국회의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뭘 나서기에 앞서 정부가 안 하니까 유일하게 그래도 제도적으로 정부의 영향력과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라고 봅니다. 국회가 제 목소리를 내고 제 역할을 하면 정부가 좀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어서 고려대학교의 유호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회의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발표하시는 분, 토론하시는 분, 또 우리 지금 원행 말씀까지 쭉 들어보면 오늘의 주제가 이제 남북 관계를 이제 어떻게 좀 개선하고 돌파구를 좀 마련할까 이런 주제라면 대부분의 어떤 제안이든 분석이든 우리 정부의 문제, 정부의 탓으로 이제 돌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해법도 우리 정부가 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의 입장에는 북한을 동조하거나 또는 뭐 북한의 선전에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이제 4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 정권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냉정한 객관적인 그런 분석이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우리 내부에 어떤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선차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북한은 원래 그러니까 북한은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뭘 하자. 저는 그런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개인적인 일에서나 가족에서도 보면 뭐 정말 포기한 그런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 관계나 이 한반도는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단순히 그런 정서적인 또는 어떤 친족으로서 동포로서 갖는 그런 입장 플러스 정말 냉정한 그런 국가 이익 또 이념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남북 관계의 침체 원인이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고 국제사회에도 있고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역시 가장 큰 책임은 북한 특히 김정은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 체제가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일이 하다못해 김정일이가 계속 통치하고 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김정은의 책임이 매우 크다. 김정은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햇볕 정책이든 김정일 상대로 하던 그런 평화 번영 정책이든 그런 접근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접근에 대한 향수라고 할까 또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왜 김정은은 이렇게 남북관계를 경색
시키고 그 체제 하에서 체제 생존을 도모할 것인가. 저는 김정은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약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30살 되는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고 우수한 그 참모진의 보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정치 체제를 보더라도 개인의 영향력이 크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체제라고 하는 그런 그 비정상성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 거둔 성과를 계속해서 확산하고 또 확산된 것을 계속 유지해야만 정권이 유지되는 그런 그 독특한 체제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바꿔가야 하는 것이 이제 해법인데 뭐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릴 때는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법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제기한 핵 경제 병진 정책. 사실 이것은 딜레마에 속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북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모순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그럼 우리는 그대로 염두에 두고 기정사실화하고 상수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우리의 근본적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도 그럴 것이고 미국도 아마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해법을 마련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북한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적 기반의 왜곡성이죠, 사실은. 아까 이제 북한이 변화했다, 북한 경제가 나아졌다, 북한 경제를 보는 분들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놓고 정말 다른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처방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표피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일시적인 그런 마치 진통제를 맞은 환자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 제조업이 없는 북한이 어디서 돈이 나서 평양에 건설을 하고 김정은이 원하는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고 승마장을 만들고 슈퍼마켓을 만들까? 광물자원 수출하는 거고 인력 수출. 아마도 그것이 유일한 외화 수입원이고 그것을 가지고 물론 김정일이 남겨둔 그 비자금을 김정은이가 지금 쓰고 있다는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제가 지갑을 열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북한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서 거기에서 선순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비정상성 아주 일시적인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광물 자원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또 인력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대상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 단편적인 그런 그 처방에 따른 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침체 원인을 뭐 제가 우리 정부나 또는 우리 남한 사회, 국제 사회의 책임이나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너무나 지금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는 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는 겁니다. 다만 얘기를 안 하시는 그 북한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이 그 핵 경제 병진 정책의 그 모순점을 고치지 못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남한과의 교류 협력에서 갖는 북한의 실질적인 그 이해 득실 계산표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남한과의 교류 협력, 남한의 지원, 원조 이거 이제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버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북한 경제 구조를 보면 우리의 원조를 받지 않거나 우리와의 교류 협력에 의존하지 않고 의존이 갖고 있는 그 혜택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광물 자원을 수출한다고 할 때 그것이 갖는 그 비용 대비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주는 또는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의 교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개성공단이 우리가 뭐 원한다고 해서 북한이 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북한이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는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고도의 그 선전에 기반한 그런 그 주장을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것이 1년을 견딜지 2년을 견딜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제안하는 배경에서 대단히 초조해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나 북한 정책 수립가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게 좀 더 훨씬 더 우리 내부의 합의를 이루면서 북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는 것은 이 남북 관계 경색의 원인에 북한 김정은 체제가 갖고 있는 그런 모순성과 후진성과 그런 비정상성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나머지 문제들과 함께 풀어갈 때 저는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북한 얘기할 때 북한만큼 시각이 그 현실을 재구성하는 그런 인식의 대상도 정말 흔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이란 나라를 우리가 반증 불가능한 측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북한 관련 얘기들은 그야말로 참으로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순서상은 원래 이재호 그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우리도 이재호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세현 장관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 아니, 이거 뭐, 가나슴도 아니고. 아니, 왜? 그래서 먼저 발언하고 나가시려고 그러면. 예, 그게 아니고, 이 진행 순서상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제가 동의해드렸습니다. 그냥 먼저 말씀하시죠. 좀 낫네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철학부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식으로 가가지고는 평생 5년 동안 돌파구는 그냥 뭐라고 합니까? 쥐구멍도 뚫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학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우선 통일대박론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대박론이 처음에는 일정한 그 사회적 역할 내지는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박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통일이 되면 나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는 통일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어째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를 따져보니까 그 전년도에 말이죠. 그 13년 말입니까? 국정원의 송년 파티를 하면서 2015년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그때를 위해서 뭐 죽자 그랬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되다가 그것이 드디어 기사화됐습니다. 2015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다는 얘기는 그때 통일이 북한이 붕괴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통일이 된다. 근데 갑작스럽게 통일이 된 뒤에 발생하는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 내지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이거 조금 참으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코스트에 비해서 베네핏이 훨씬 크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통일 대박을 얘기했다는 식으로 이론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북한 붕괴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기대 또는 신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3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해외에서 온 민주평통자문위원들 앞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닌지 모르지만 대체로 그런 겁니다. 통일이 임박했습니다도 아니고 통일이 임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북한 붕괴를 지금 기다리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북한 붕괴는 안 됐습니다. 북한 붕괴로는 김영삼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통일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내막을 잘 압니다만 굉장히 강하게 믿고 계셨어요.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한테도 그렇고 비서실장한테도 여러 번 대통령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지금 이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북한 붕괴 요인도 있지만 북한 정권의 지탱 요인도 있습니다. 그 지탱 요인이 붕괴 요인보다 크기 때문에 저 체제는 불행히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대북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뭘 알아? 각하는, 그때는 각하라고 부를 테니까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다 얘기해가지고 붕괴 시 대책이나 세우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북한 붕괴는 그때 안 됐습니다. 김일성이 죽고도 안 됐습니다. 지금 다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북한 붕괴론 비슷한 것이 나오더니 지금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통일 대박론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소위 체제 통일이라는 말로 하고 있지만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흡수 통일인데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체제 통일의 전위부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통일준비위원회하고는 대화를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통일 대박론이나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재임 중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민미 하나마 업적을 하나라도 남기고 싶으면 그것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임동원 장관도 와 계시고 그럽니다만은 김대중 정부 초에 대북정책의 기조라고 그럴까 철학이 선민후관, 선경후정, 선공후득 이렇게 가면서 또 하나 있던가요? 16자 전법이던가요? 12자입니까? 16자? 선의훈환. 16자. 뭐 대통령의 그 16자 전법하고 비슷하게 16자로 했는데 선의훈환. 그러니까 민간을 먼저 앞세우고 관은 뒤로 간다. 민을 먼저 앞세우고 그다음에 관이 뒤따라 간다. 경제적인 것을 먼저 풀고 정치적인 것은 나중에 푼다. 그다음에 먼저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북한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하고 그 대가라든지 보답은 나중에 받아도 좋다. 그다음에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한다. 그런 16자 전법으로 이제 대북 정책의 철학을 바꿨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엘 교수께서는 그렇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10년 가지고 변화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네. 강산도 10년이 지나야 변화하는 건데 한 7, 8년 하고 나서 안 됐으니까 그 정책 소용없다는 얘기는 그건 조금 이 비현실적인 얘기고 서독이 동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0년을 똑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물자를 지원해가면서 동독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서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민심을 서쪽으로 끌어들였고 몸이 마지막 넘어온 것이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의 붕괴였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그걸 허담한 정책을 가지고 무슨 잃어버린 10년이니 잃어버린 8년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고 이 정부가 만약 남북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업적을 내고 싶으면은 바로 선민 후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아까 강양식 총장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전반부 회의에서 민간을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민간을 통해서 남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면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면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신뢰를 얻어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 통일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햇볕 정책도 처음에 북쪽에서 흡수 통일 정책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뒤집어 놓은 흡수 통일 전략이라고 하는 식의 비판까지 했었습니다. 북쪽에서.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비료회담 수석대표로서 북쪽의 전금철 단장하고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전금철 단장이 노골적으로 그 질문을 했었어요. 저한테. 쉬는 시간에. 햇볕 정책의 본심이 뭐예요? 그래서 아니 뭐 서로 자르자는 거자 라고 했더니 이 본심은 우리를 녹여서 먹으려고 그러는 정책 아니냐. 자관 뒤집어 놓은 흡수 통일 전략이다 내지는 녹여 먹으려고 하는 정책이다 하는 정도로 의심을 했기 때문에 했지만은 선민 후관 전략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시켰고 그 결과가 2000년 정상회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대박론이 흡수 통일론이 아니고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그 말을 할 수는 없을 거고 자기가 한 말이니까 민간단체의 방북기나 교류협력 접촉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북한이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뭐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말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의 접촉 방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대북 지원도 그렇고 오이사 조치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오이사 조치를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이사 조치 문제가 나오면 천안함 문제가 나오는데 천안함 문제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해결을 시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내용을 공개해서 문제가 됐지만 김태효 비서관이 했다는 얘기가 공개가 됐어요. 그쪽에서는 사과가 아니지만 우리 쪽에서는 사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표현을 찾아봅시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 9월 달에 정동진에 6월인가요? 9월인가? 9월 달에 정동진에 나타났던 잠수정 사건 때도 북한이 분명히 행위의 주체는 북한이었지만 그 나중에 연말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했다는 주어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자는 뭐 그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때 그 기가 드세고 북한에 대해서 아주 원칙을 지키겠다는 김영삼 대통령도 막 그 정도면 됐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안함 문제도 지금 북한의 소행이라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 시인 사과 재활 방지를 요구하게 돼 있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한 마당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오이사 조치를 풀지 못한다면은 바로 그 김태호 비서관이 뭐 이 판문점인지 베이징에서 했다는 그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명박 정부도 하려고 했던 것을 왜 박근혜 정부가 못합니까? 친이계 좌장에 계시는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에 오이사 조치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안함 문제가 바로 그 관건인데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해법을 서로 토론을 하다가 이게 이상한 문제 때문에 없었던 일로 돼버렸지만은 결국 그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전담 문제입니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원혜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풍선이 이쪽으로 날아가기가 아주 좋은 이제 계절이 됩니다. 그러면 물때를 만난 듯이 삐라 뿌리는 단체들이 활동할 텐데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군사훈련 못지않게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이 됩니다. 4월 달에 군사훈련이 끝나도 5월부터 5, 6월간에 이 삐라가 또 날아가기 시작하면 5, 6월도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광복 70년, 분단 70년, 무슨 남북 공동행사 이거는 말도 못 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가 뭘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 하고 싶으면
전단 문제부터 이건 해결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6.27 장관이 뭐 자기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다른 데서 반대를 해서 못했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괜한 얘기고 통일부 장관이 작심을 하고 그 단체들 당 불러가지고 당신들 왜 이러냐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라. 그리고 국정원의 심리전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해가지고 그거 좀 협조하지 않도록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좀 눌러달라 라고 얘기하면 돼요. 왜 못합니까 그걸? 통일부 장관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얼마든지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대의를 위해서 소위 이 소화를 좀 희생한다고 그럴까 참아주는 그런 좀 이 대법원 자세로 나와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단 문제를 풀지 않고는 당국 접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 문제 풀고 그래서 민간들이 먼저 가도록 하고 전단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당국 간 접촉도 재개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분야별 회담으로 가든지 정상회담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작년 12월 29일 날 제안해왔던 통준위와 통전부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통준위와 통일대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그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오이사 조치 풀어야 되고 오이사 조치 풀면서 동시에 통일 철학이랄까 대북 정책 철학을 선민후관의 자세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그 원인이 무엇이냐의 말씀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쪽 우리 유열 교수님은 이제 북한 책임론 쪽에 더 비중을 두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정장장님께서는 이 남측 책임론을 더 비중을 두셔서 아니, 그 한마디만 부탁해요, 그럼. 예, 남북이 1대1이라면 북한 책임론이 일리가 있습니다. 예. 이미 남북은 1대1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 한번 더구나 김정은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게 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 뭐 이렇게 난다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량을 가지고 주도를 해줘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새누리당의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상 계신 입장이 제가 뭐 여당 의원이 조금 묘한 입장에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가 참 중요하고 좋은 토론회인데 왜 저를 불러냈는지 한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어떤 당직도 어떤 국회직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일 뿐인데 제가 하는 말이 무게가 전혀 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당에 하다못해 당에 무슨 조그만 감투라도 하나 있어야 이게 말에 이게 좀 구성력이 있는데 난 그냥 새누리당에서 가장 편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이재호 의원 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게 당적 부담을 갖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왜 불러냈는지 아마 원혜영 의원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니까 원혜영 의원이 남북특위 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친한 사람 하나 고르다 보니까 그냥 새누리당에도 한 사람 나오라 이렇게 돼서 나온 것 같아서 제 이야기가 그렇게 무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토일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금년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재야했을 때는 이제 민족통일위원장
또 전민yon 조국 통일위원장하고 제야단체에서 통일 부분은 제가 거의 책임을 지다시피 했고, 제1차 범민족 대회를 추진하다가 제가 그걸로 또 감옥 가서, 반국가단체 무슨 자맹미수인가 그걸로 그냥 임진각밖에 갔다 온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감옥을 가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새누리당, 이제 신한국당이죠. 제가 들어갈 때는 신한국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돌고 돌아서 새누리당이 됐는데, 당에 들어가서, 당 사람들이, 선후배 의원들이 저를 보는 눈이, 좀 이게 정상적으로 보지 않죠. 그냥 어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새누리 진앙목당에 들어왔다. 저 속은 아마 빨갈 거다. 위장 취업 비슷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이 문제 남북 관계나 통일 문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저게 원래 그런 놈이니까 이렇게 봐버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져버리잖아. 그래서 제가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도 지금까지 근처도 사실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밥을 오래 먹고 또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가 이대로 가갖고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 그걸 이제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씩 가볍게 가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신상이 그렇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하는 말이 당과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우리 사회자가 말했듯이 제가 당을 입장을 대변한다든지 당의 생각이라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냥 국회의원 이재호가 그냥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도 좀 책임을 면하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세 분 선생님들 말씀을 다 들었는데 전 참 아주 오랜만에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이 이제 분단 70년이라고 하는데 정권이 이제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 이후에도 벌써 8번째 정권이 바뀌고, 그 이전에는 그냥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렇게 됐으니까 한 사람이 잡으면 10년씩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통일 정책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분단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국면이 있었죠. 남북이 그런 점이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은 통일 하는데 실제 통일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 분단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통일해야 됐다는 것이 아니고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니까 거론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7.4 공동성명을 박정희 군사 시절에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슴이 사실 상당히 뛰었죠. 그때 서울 시민들도 무학재 고개까지 가서 북한 사람들 오는 걸 보려고 쫙 양쪽에 줄 서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분단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엄청 기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짜 남북이 되는 모양이구나. 이거 7.4 공동성명이라는 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 시절에. 그래서 전체, 다 흥분하고 기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됐습니까?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좀 됐나 안 됐나? 느닷없이 10월 유신을 발표를 했는데 10월 유신의 주요 이유가 뭡니까? 통일을 하려면 국론을 하나로 결집해야 되니까, 국력을 딱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그냥 유신을 해갖고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통일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건 7.4 공동성명의 내용하고 유신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돼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때려 엎어갖고 그 이후부터 다시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의 권력의 통치적 도구로 이게 전략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진행돼 오다가 우리 이제 대통령 바뀌면 또 통일 정책이 또 바뀌잖아요. 정권만 바뀌면 통일 정책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 정권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뭔가 통일 문제를 이야기해야만이 이게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단된 국가니까 분단 극복이 최대의 과제니까. 그런데 그걸 하도 정권이 요즘 5년 만에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 용어만 좀 바꾸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통일을 대박이라고 하든 소박이라고 하든 별로 안 믿는, 그냥 대통령 되면 누구나 다 통일 이야기 하는 거고, 또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도 그냥 다 통일 문제 이야기 하는 거고, 이 정도로 이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햇볕정책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해놓은 그 여러 이야기들에서부터 한 발자국도 더 나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남북 철도 관계라든지 무슨 송유관 관계라든지 이거 다 나온 이야기다. 새로 된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이게 다 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다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면 지금 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안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단계적 안도 나와 있고 통일의 방안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진척이 안 되고 있느냐? 저는 첫 번째 정말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 통일 문제를 그냥 하나의 정치적으로 국내 정책용으로 국내 대국민 홍보용으로 통일 문제를 이야기해 갖고는 안 된다. 정말로 통일을 하려고 하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통일은 우리 혼자 합니까? 북한하고 하는 게 통일이잖아요. 그럼 북한도 오케이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이야기하면 북한도 그래. 그거 당신네들 말 맞다. 우리도 그래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은. 근데 지금 왜 됩니까? 북한이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막 길길이 뛰죠. 우리가 한마디 하면 북한이 막 또 길길이 뛰죠. 우리가 이런 조건 내걸고 저쪽엔 또 이런 조건 내걸고 그게 무슨 통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북한하고 이야기하려면 북한이 국내외적으로 명분사로나 실리로 봐서 맞다. 그건 나만 이야기 들어야 된다. 그건 맞다. 이런 것을 하나 제안을 해놓고 통일하자 그래야 되고 또 북한도 이쪽에서 볼 때 하지 마라, 뭘 조건 내고 이렇게 내거는데 그건 이쪽에서 볼 때는 그게 또 하나의 통일을 이쪽에서 북한 정책을 수정하는 또 하나의 빌미가 되어버리죠. 봐라, 북한이 저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돼버리니까 저로 봐서는 남북이 정말로 통일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남북이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60년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 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선전했어요? 동네 골목골목마다 거지가 다 있는 걸로 선전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 때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선전했습니까? 저 나라도 아닌 걸로 이렇게 생겨요. 무슨 이상한 집단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갖고 무슨 남북 문제 진전하게 무슨 진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세 가지 문제면 첫째 핵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핵 문제. 북한이 핵 때문에 지금 버티고 사는데 너 핵 없애라 그러면 대화한다 그러면 그 북한이 그 말 듣겠습니까? 멀쩡하게. 우리로서는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이야기인데
그럼 북한으로 봐도 그걸 듣겠냐 이거예요. 무식이 소리야 이게. 그럼 핵 없으면 우리들은 그러면 두 손 싹 들고 옷 홀랑 벗고 나오란 말이야. 뭐 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그러죠. 그럼 이걸 돌아가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 육자회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그래 핵 문제는 육자회담에 넘겨놓고 뭐 그 복잡한 문제는 육자회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자. 그러고 대화의 과정에서 핵 문제는 우회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든지. 이게 북한이 아주 극도로 민감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단 문제이지 않습니까? 남북 전단 문제. 우리가 지난날에 북한에 삐라라는 거 얼마나 많이 주워봤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등산 갔다 북한산이나 도봉산이나 뭐 저 소요산에 등산 갔다 오면 삐라 이만큼 주워갖고 배낭 안에 넣어갖고 갔다가 파출소 갔다가 신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뭐 우리 지금 제가 은평구 사는데 북한산에 맨날 올라가면 아침에 올라가면 삐라만 허옇게 부러져 있으면 다 주워다 내려 파출소로 갖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우리인데 삐라 부려갖고 우리 체제가 변화된 게 있나요? 북한 삐라 읽어보고 뭐 우리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뭐 불신을 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동경하거나 뭐 북한 체제가 우리보다 낫다거나 이렇게 생각한 점이 있나요? 그건 그냥 삐라는 삐라입니다. 그냥 그건 보는 순간 이게 북한이 삐라 부려구나 뭐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해서 무슨 반응과 그게 영향이 있나요? 지난날 우리 경험 아닙니까? 나중에는요, 내가 북한산에 일요일마다 산에 갔다가 주워, 파출소 소장이 그래요. 이재호지 그만 주워 갖고 와. 그 맨날 가져오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거 갈 때마다 그냥, 그 자기네들도 맨날 내 혼자만 갖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등산 갔다 온 사람들은 그때 신고 안 하면 또 방범법으로 잡혀가니까 그냥 다 갖다 주니까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북한에 전단 뿌리는 것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뭐 우리 전단 여기서 탈북자 단체에서 뿌리는 전단 받아보고 북한이 뭐 왜 되겠습니까? 또 그놈 전단이 평양 한가운데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북한의 수뇌부들이 우리 전단 받아본다는 보장이 있나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단은 북한으로부터는 남한을 공격하거나 남북 대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빌미가 되잖아요. 빌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전단 뿌리는 한 대화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그런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뭐 의원들이 물어서 하니까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맨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으면 맨날 그래요.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표현의 자유란 말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개헌정고이라 헌법 전공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어느 조항에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있어도 표현의 자유란 말은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출판의 자유를 원용해서 표현의 자유라 그러는데 요즘 출판이라 하는 거는 이 인쇄가 된 걸 말하잖아요. 요즘 인터넷 IT 기술이 발달되는데 출판만 갖고 표현합니까? 출판 나온 거 표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원용해서 그거는 개인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이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 헌법에는 그런 게 없다고 유신 때 없애버린 거예요. 유신 때 하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없애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이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북한이 이걸 갖고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이 더 많다면 정부가 과감하게 아까 우리 정세현 장관이 말씀하셨지만은 정부가 과감하게 그거 남북 화해에 도움이 안 된다. 남북 대화에 도움이 안 된다. 딱 잘라서 가지 말란 말이야. 이러면 되는데 정부는 한 달이 걸쳐 놓잖아요. 야, 이거 한 달이 있다. 전단 뿌리는 것도 적당히 거쳐갖고 북한을 적당히 긴장시키고 자극하는 것도 한 달 거치고 또 국내용으로도 또 적당히 거치고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그래,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통일이 안 된다. 내 말은 통일은 고사하고 진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통일을 하려면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지난날에 북한이 너가 우리인데 어떻게 했느냐? 북한은 지난날 남한이 너 우리인데 어떻게 했냐? 이 이야기 자꾸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럼 그 옛날 이야기하고 말아야지. 뭐 통일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옛날에 너 우리인데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우리 너하고 안 논다 가면 그만이지. 옛날 이야기 하려면 뭐 통일 이야기 할 게 뭐 있냐 이거죠. 안 해야죠. 예, 그래서 정말로 통일을 하려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서로가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내걸어야 됩니다. 서로가 들을 수 있는 안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그 어떤 명분으로도 거부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한은 통일 문제는 그냥 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통치 수단에 불과한 거지 정말로 통일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로 이해하고 서로가 들을 수 있는 제안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모두의 그냥 힘이 하나도 없다고 뭐 이렇게 그냥 개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게 힘이 계셨을 때 이런 오르신 말씀을 좀 이명박 정부에서 세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뭐 그런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의원님의 아주 이 분투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션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2라운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네 분께서 말씀하신 그 진단, 그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서로 비판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와 상관없이 정세현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유호열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호열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정 장관님이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 좀 또 서로 좀 다른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 남북 관계 경색 침체의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 뭐 이유를 하나로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북한의 그런 어떤 구조적인 또는 북한의 그 비정상성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법도 역시 그 부분을 해결해 내므로써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이제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서 통일준비위원회 사실 제가 통일 문제를 배운 거는 정세현 장관님이 통일연구원 초대 그 부원장님을 하시면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통일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 정세현 장관님이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제 빨간 펜으로 통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뭐 국내외에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도 있지만 뭐 국제 정치를 하거나 비교 정치를 하고 이렇게 와서 이제 당시 기본합의서가 임동원 장관님 계십니다만은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되고 또 남북 간에 뭔가 이렇게 교류가 되고 북한 뭐 이렇게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 많이 변했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보고서 쓰면 정말 빨갛게 새빨갛게 제가 이런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저는 이제 북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정세현 장관님은 어떻게 완전히 햇볕 뭐 전도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햇볕 총사장이 되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너는 왜 아직도 북한이 안 변한다고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뭐 통일준비위원회에 있습니다만은 통일준비위원회를 뭐 대표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서 현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논의의 폭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토론에서도 우리 이영 박사가 언론 얘기를 했지만 저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이 이런 그 논의를 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해법이 오늘 아까 제가 뒷자리에서 들으면서 아 그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어떻게 같은 얘기를 같은 자리에서 들은 바로 제 옆에서 이영 박사 있었거든요. 옆자리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통일준비위원회도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일 대박론을 얘기한 것이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 중에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제가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에서는 통일에 대한 그 무관심도가 한 50% 60% 되던 그 조사에서 한 30%로 줄어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통일 대박론의 어떤 긍정적 효과를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세현 장관님이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이 흡수 통일을 기도한다. 물론 북한에서 한 얘기가 상당 부분 이제 오해일 수도 있고 왜곡이고 또 의도적인 그런 그 폄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서는 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그 교류협력 또 인도적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일절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그 책임보다는 그것을 다 않는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부분을 냉정하게 좀 분석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저는 북한이 그동안 겪어왔던 이 판단의 문제를 뭐 김정은을 가지고 다시 뭐 가정 교육하듯이 붙잡아놓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가르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해외에서 뭐 국내에서는 뭐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해외에서 북한 학자나 또는 외교관들하고 정말 한 뭐 3박 4일 이렇게 이제 몇 차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스덴 정책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이 남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상당히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안함 때도 그랬고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도 어쩌면 우리 그 드레스덴 구상이 나오고서 우리 국내에서 나온 아주 그 정말 정부에 대해 따가울 정도의 그 비판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선거를 앞두고 뭐 등등.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드레스덴까지 가서 그렇게 제안했겠는가. 그 제안의 진정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2002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얻었던 그런 어떤 그 좋은 기억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부분을 좀 풀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한국 정부에서 한국 국내 정치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걸 그대로 당신들이 하냐 한국 정치를 아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그 지방선거를 그 염두에 두고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그 시각 교정을 하는 데는 우리 국내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사실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통일준비위원회도 그렇고 또 뭐 통일 뭐 대박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정해 놓으면 북한에서도 한국이 제안하는 그가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또 문제점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은 너무 흑백 논리로 해서 뭐 흡수통일론이다. 흡수통일 저는 그 안에서 봤지만 흡수통일 가지고 정책 논의하고 정책 보고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거는 흡수통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할 테니까 우리 통일준비위원회는 최소한 그 구성원도 그렇고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정말 통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 지금 원혜영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국회에 그 지금 저희 정치분과에는 국회에 그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김정수 박사가 전문위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다 듣거든요. 뭐 김정수 형 없을 때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이제 이 문제를 잘 정리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북한에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국제사회나 또는 우리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정책에 냉엄한 그런 그 현실을 그대로 좀 인정을 하고 배울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 뭐 협박하면 그렇고 또 북한이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주고 이러면 정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의 일반 규범성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체제도 그렇고 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지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건 대수롭게 안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부담을 갖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아픈 희생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큰 것을 얻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저는 이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그런 일종의 미래상도 제시하고 그 미래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남쪽도 그렇지만 북쪽도 희생할 부분 그것이 바로 핵무기 포기하라. 핵무기 포기하는 게 뭐 핵무기 포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핵무기 포기 아까 우리 이재호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핵무기 포기하기 위해서 육지에다 오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맞물려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그 관계없이 우리가 어디서 해제하고 또 우리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뭔가 북한이 한다. 북한은 그렇게 절대로 안 하죠. 뭔가 자기들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 때 압박을 계속 할 때 제재가 효과가 있을 때 그 후에 나오는 것은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해법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원칙을 유지하고 그 원칙을 같이 공유해가면서 전략을 가다듬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럼 정세현 장관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열 교수가 나를 쌈을 붙여요. 쌈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지향을 하시라는 이 말씀이죠. 제가 91년에 통일연구원을 만들고 1기로 그 박사급 연구원을 선발할 때 유열 교수가 그때 1기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길정우 의원도 좀 잠깐 있다 하셨는데 그때 1기로 들어왔어요. 예, 길정우 의원도. 같이 길정우 의원이랑 연구조정실에서 같이 일을 했었죠. 그때 빨간 펜은 제가 빨간색이었다는 게 아니라 빨간 볼펜으로 전부 다 고쳐주니까. 왜냐하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 보고서의 스타일이 문제가 있었어요. 서론이 너무 길어. 그다음에 분석, 대책, 기본 방향, 세부 대책, 관련 조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슨 왜 이것이 중요한가가 너무 길어요. 제목을 설명하는 게 2장이 나와. 그래서 북지우죠. 그랬더니 당시에 박사들이 저를 빨간 볼펜이라고 별명을 붙였대요. 그런 뜻인데 지금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1대1의 관계에서 북한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건 국력의 여러 가지 격차라는 이런 걸 볼 때 이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북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거나 또는 유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통일대박이나 통일준비위원회 문제가 뭐냐면 북한이 싫다는 거예요. 이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국민들이 50% 이상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100%는 현저히 불가능하고 50% 이상 지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북한도 싫다고 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런 조건 하에서 국제사회가 그거 뭐 괜찮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이 말이 된다. 한번 해보자. 근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북한이 싫다고 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대상이자 동반자인데 북한이 싫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왜 이것이 좋은 건데 너희들은 나쁘다고 그러냐. 이 약을 먹어라 이게 안 된다 이거야. 하다못해 당위적이라도 만들어라 이거야. 북한이 받아먹기 좋게 포장을 해서 내놓든지. 그런 점에서 통일대박이나 통일준비위원회는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드레스덴 선언 말씀하셨는데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은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논리가 참 이상해요. 북한이 기분 나쁘게 돼 있어요. 특히 인트로덕션이 나쁩니다. 최근에 어떤 외신 보도에서 저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고 길거리에서 배고파 헤매는 장면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여성적인 감성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게 어떤 뜻입니까?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너 비켜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얘기가 더 됩니까? 그리고 북한의 농촌은 피폐해지고 살림은 황폐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마을 농법으로 뭘 해주겠다는 스토리로 나가고 산림복구를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북한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3월 28일 날 드레스덴 선언이 있기 전에 민화협에서 합의해놨던 사업까지도 이것이 드레스덴 선언의 연장선에 있다면 우리는 못 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물론 그것도 지금 북한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북한이 안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그 해명 내지 변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이쪽에서 제공했다는 얘기는 안 해요. 북한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 좋은 것을 왜 안 받아? 좀 문제가 있어. 도와주려고 해도 그 도움을 받을 그 자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북한이 그런 태도를 바꿀 때까지 우리 정부는 원칙을 지키겠다. 먼저 우리가 아쉬운 소리 않겠다 그러는데요. 드레스덴 선언이 내용은 조금 얇지만 그 앞에 인트로덕션이 나쁘고 몇 가지 표현이 자극적입니다. 솔직히. 그런 것은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부가 나서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우리 민족 서로돕기가 됐건 아니면 북미럽이 됐건 이런 단체들이 접촉을 하는데 승인을 많이 해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오해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다. 남쪽의 일부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너희들이 지금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받아서 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다. 유호열 교수가 그러는데 남쪽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북쪽이 쓴다고 하니까 남쪽 얘기 모방하지 말고 너희들 목소리를 내라 하는 식의 얘기도 민간이 가서 하라 이거야. 햇볕 정책 초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햇볕 정책에 대한 소위 흡수 통일, 뒤집어놓은 흡수 통일 전략이라는 공포 내지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민 후관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민간인의 북한 방문 그 승인 조건을 대폭 완화시키고 4월 18일 날 그리고 4월 30일 날 98년 민간 기업의 대북 그 투자 승인 상한선을 철폐해버리고 그래서 기업인들이 가고 민간인들이 가도록 해서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우유를 가지고 가든지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가든지 뭐 염소를 끌고 가든지 나오간 뭐든지 가지고 가서 주면서 남쪽의 햇볕 정책이 정말 잘해보자는 남북이 잘해보자는 정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겁내거나 이 두려워하지 말고 호응을 해라 라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했어요. 민간인의 북한 방문 승인 내지는 북한 방문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남쪽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변화해야 된다. 북한에 문제가 있다. 북한적 문제 많아요. 그러나 이 교장 선생이 불량 학생을 다루는 자세로 접근을 해줘야지. 좀 문제 있는 놈이니까 저는 변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업 시간에 들어오라고 그래? 그 다음에 반성할 때까지는 등교하지 못하게 정확히 처분 내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정하시죠. 네? 예, 우리 정세현 장관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 정책 처음 얘기 나올 때 포용 정책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레이미에 시중에서 농담으로 야 상대방이 앉기 싫다는데 왜 자꾸 안으려고 하냐? 잘못 안으면 가슴이 퍼렇게 먹는다. 뭐 이런 농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 상대방이 뿌리치면 소용없다. 그때 그래서 포옹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시중에 그런 농담 아닌 농담도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이재호 의원님께서 할 말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국회 회담 등 국회가 역할하겠다 이런 결의가 여야 만장일치로 정확히 말하면 두 분의 기권 속에서 기권과 한 분의 반대인가 속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만큼 공감대는 넓습니다. 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요. 이재호 의원님은 저 대표적인 반박길에서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꼭 생각합니다. 네, 직전 어제 그제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있었던 유기준 의원은 또 대표적인 친박 인사인데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돼서 그만뒀습니다만 그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오이사 조처 해제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그런 분입니다. 새로 이번에 선임된 나경원 의원도 어쨌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국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취임하고 나서 첫 발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국회가 좀 제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데도 해보자 이런 공감대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이 북한이 국회회담을 응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만 해도 큰데 만일 북한이 응했을 때 과연 청와대나 통일부가 이거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서포트 해줄지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 고민도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 교수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북한 경제가 나아졌다 그러지만 본원적인 재화의 생산 없이 뭐가 얼마나 아직겠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의 남북 경제협력도 대북에 직접 재료를 갖고 와서 임가공해 오는 거라든가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값싸고 성실한 노동력으로 제품 생산하는 이런 단순 가공을 넘어서서 어차피 우리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적 상황을 극복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로 북한과의 어떤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 체계를 입체화하는 그런 쪽으로까지 우리가 가야지 북한도 단순한 이 인력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금 중동 나가서는 1,000불씩 받는데 우리는 개성에 가서 겨우 100불 잔업해 갖고 100여불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제의 통합과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보다 좀 더 본격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 이것도 좀 기본적인 신뢰만 쌓인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북한의 변화를 미쳤냐 하는 문제 갖고 항상 논란을 합니다만 저희 남북관계 특위에서 지난주에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자이신 김진경 총장님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분 말씀이 아주 실감나는 게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쌀이 500만 톤이 갔는데 그렇게 되면은 40kg 푸대로 50만 톤. 네, 그렇죠. 50만 톤이 170만 톤 같습니다. 네. 50만 톤만 하더라도 40kg 부대로 북한의 모든 가구에 한 포씩 가구도 남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영어를 리퍼블릭 코리아 오브 코리아라고 썼는데 그것도 가리고 보냈는데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 그것도 가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또 우리 중국 봉투 썼을 것 같은데 그렇게 튼튼했다 그래요. 한국 국산 봉투였는지 지금도 잘 보관해놓고 중요한 포장재로 쓴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전단 같은 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북한 분들은
우리 그 드라마 뭐 한류 다 알고 영화도 보고 이런 우리가 주는 그 식량도 직접 어디서 온 건지 알고 쓰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 점 역시 다른 것 말로 하는 무엇보다도 실제로 북한 인민의 생활에 삶에 도움이 되는 도움 이것이 남조선 동포들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만큼 중요하고 좀 힘 있는 어떤 변화를 북한 사회 내부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재료는 없는 거 아닌가 싶고 또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대북전단 살포가 우리 이쪽 사회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의 자기 존재의 확인 내지는 과시 뭐 이런 것들이라는 점에서 좀 그 의미나 역할을 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쨌든 보다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촉구하면서 약간의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좀 약간의 긴장이나 갈등을 수반하고 그래도 국회가 할 역할이 있으면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2라운드 우리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을 때 어떤 인류학자입니다. 그분은 인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기여치상을 받은 분이 굉장히 가벼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한번 굉장히 눈여겨봤습니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죽은 자들도 화해를 못했는데 산 자는 고사하고 죽은 자도 화해를 못하고 역사적으로 화해를 못했는데 두 국가 정책성 간에 완전히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 통일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통일은 시작된다. 이게 그 인류학자의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동작동과 말하자면 대성산 혁명전을 쓰니 죽은 자들이 화해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였던, 요지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 1세션, 2세션 모두에서 제가 느낀 것은 개인적으로 역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정말 새삼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키신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상 훌륭한 업적을 낸 지도자는 자기의 비전과 철학이 마치 경험인 것처럼, 마치 현실인 것처럼 대중 앞에 다가설 수 있어야 되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대중이란 존재는 그 본질적 속성상 행동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에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중의 눈높이에 너무 정책을 맞추면 결정적으로 행동할 시기를 놓치고 만다. 따라서 이 간극을 어떻게 잘 메꿀 수 있느냐. 그게 뛰어난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런 얘기를 키신저가 최근 저자 월드 오더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회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결국 한 나라의 지도자가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비전과 철학과 의지에 의해서 올 수 있거나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재앙을 통해서 다 부서진 다음에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점들을 되새기면서 오늘 이 세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